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주인공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통일 제국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통일 제국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들, 나아가서는 그 통일을 이룩한 진시황이 어떤 그 순행을 떠나면서 그리고 최후의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 통일의 주인공인 시황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료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황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사기 권육에 있는 진시황 본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왕의 인물됨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진왕의 인물됨은 오똑한 코, 뭐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가늘고 긴 눈, 일종의 째진 눈이죠. 사나운 새 같은 가슴, 승냥이 같은 음성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쁜 목소리인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적은데다 호랑이와 이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 호랑이와 이리는 뭐겠어요? 먹이 먹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궁에 처하면 쉽게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아이고 이게 그리고 공궁에 처하면 쉽게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뜻 한자로 쓰면 뜻,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 목적 이런 거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뜻을 얻으면 쉽게 남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얻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공궁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아래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이 가랑이 사이 같은 데도 그냥 아주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그냥 무릎도 꿇을 수 있고 그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뜻을 얻기 위한 목적인, 그건 참는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을, 무서운 마음을 품는 거죠. 마치 호랑이와 이리가 어떤 대상을, 자기 사냥의 대상을 놓고 보면 그냥 조용히 있고, 그것이 몇 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계속 있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확 잡듯이, 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뜻을 탁 얻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것도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잡아먹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그 진시황 당시에 진나라의 그 관료를 지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평민의 신분인데도 그는 나를 만날 때 항상 스스로 몸을 낮춘다. 왜냐하면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내가 그한테 줄 게 있으니까. 나는 주고 싶지 않아도 진시황은 나한테 얻어갈 게 있으니까. 나의 지략, 뭐 이런 것들, 사상, 생각,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을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갖춰서 진심에 의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진실로 진왕이 천하에서 뜻을 얻는다면, 천하에서 이것을 얻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남을 쉽게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하는 모두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오랫동안 같이 사귀고 놀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진시황이 취한 정책이 황제의 칭호라든지 통일정책이라든지 각지를 순행한다든지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걸 봉선이라고 합니다. 분소경이와 같은 책을 불태우고 사상가들을 유학자로 대변되는 그러한 당시 학자들을 다 묻어버리는 이러한 인물로 묘사가 됐습니다. 바로 보시기 조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워드릴게요. 지금 그 묘사된 인물이 이제 진시황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아랫부분에, 이쪽 부분은 여기가 좀 구덩이에요. 예, 구덩이인데 이건 구덩이에 지금 이런 진의 병사들입니다. 여기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진해병사 이 구덩이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검은 모자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 학자들이에요. 즉 진해 통치에 반하는 그런, 즉 법가의 이념에 법가적 통치에 반하는 그러한 그걸 주장하고 있던 학자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분소갱유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진시황이 폭군인지 아니면 전제군주인지 이러한 그 성격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면에 의해서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폭군인 것 같다. 아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최초 육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통일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일로 매진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폭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그 의견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관련된 자료를 뭐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자료들을 몇 개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치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생과 노생이 함께 모의하여 말했다. 후생과 노생이라는 것은 당시 유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진시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진시황의 사람 때문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사나우며 자기만 내세우는 데다가 제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진왕이라고 하는 제후에서 일어나 천하를 병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여겼다. 굉장히 오만방자한 거지, 교만하고. 전적으로 옥리만을 중요하니,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과목을 관리하는 관리, 즉 그게 옥리죠. 그러니까 법리를 말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런 관리. 옥리만을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옥리는 친애와 총애를 얻었어. 당연히 진시황이 좋아했겠죠. 그러나 박사는 그런 법을 연구하지 않는 그 법에 대해서 그 조예보다도 다른 쪽에 유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더 조예가 깊은 학문적 지식이 깊은 박사는 비록 70명이나 되었지만 얘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인원만 갖췄을 뿐, 형식적으로 그냥 인원만 이렇게 그냥 조정에다 배치했을 뿐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승상과 모든 대신들은 이미 결정한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있더니 승상과 대신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황상은 즉 그 임금은 황제는 형벌과 사륙으로 자기의 그 위험을 삼았는데 완전히 무단 정치인 거죠. 천하는 죄를 두려워 녹봉에만 연연할 뿐 아무도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소. 황상은 자기 허물을 듣지 않으니 날마다 교만해지고 신하들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 엎드려 속이고 기만해 안락함만 취하겠어. 그러니까 절대 이 폭군과 같은 존재 속에선 어떤 신하의 어떤 간언이라든지 그 진실된 그런 충성스러움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에 이제 그 진해 중앙정부에서 어사를 보내서 유생들, 유학자들을 이제 신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니까 그 유학자들이, 학자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너 이런 책 봤어, 안 봤어? 예를 들어서 유학과 관련된 책. 그러면 다 이게 이제 그 체포의 대상이니까. 그럼 막 신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A가 뭐 신문하고 왔대. 내일은 또 누구 차례래. 이게 이제 유학생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 고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쟤도 본 것 같아요. 쟤도 본 것 같아요. 이제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발하니 법령으로 금지한 것들을 그런 것을 범한 자가 당신 유학과 관련된 텍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진시황을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무려 460명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함양에 생매장하고 천하에 알려서 후세에 경계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증발해가지고 변경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사람을 생매장했다. 함양에. 당시 진의 수도였던 함양에 생매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후세의 경고로 삼았던 사실. 와,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이 진시황 본기에 적혀 있고, 그리고 진시황 본기 제일 마지막 분에 한나라태 사람입니다. 가이라는 사람이 과진론이라는 그 문장을 써요. 과진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진나라의 지나침, 과실을 논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도를 없애고,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의제 같은 왕도를 없애고 사사로운 권위를, 자기 개인적인 권위를 세워서
기만과 폭력을 앞세우고 인의를 뒤로 해서 포악함을 천하 통치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유가들의 윤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진의 그런 폭군적인 면모를 고발한 그러한 기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진. 여러분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앞에 사진과 그 보통 사진을 제가 좀 더 확대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시황 이 부분이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이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대비해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이 두 개를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보시면 까만색으로 명확하게 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장수도 정확하게 눈 두 개를 명확하게 포인트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인 거죠. 그런데 진시황의 모습을 보면 이 눈 주위를 이 부분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덧칠해 버렸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형태와 이런 것들은 진시황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걸 띠고 있는데 얼굴에 눈을 엄단히 하나로 그냥 무슨 괴물처럼 그렇게 형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군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전제군주인가? 전제군주에 대해 그 진시황의 성격에 대해서 내용들은 앞에서 보신 그러한 성격의 내용,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전제군주와 관련된 것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진시황이 일을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천하의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소를 막론하고, 중요하든 중요하든 생각을 막론하고, 모두 황제에 의해서 결정돼서 내가 다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CEO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정 내리는 순간이 굉장히 고독하단 말이에요. 외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은 일들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사람들 해도 상관없는데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읽어야 될 문서의 중량을 달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업무량을 다는 거야. 업무량을 이렇게 달아놓고 왜 달어? 당시의 문서는 오늘날처럼 종이가 아니죠. 대나무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의 처리할 양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해지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정해진 양을 다 처리할 때까지 계속 앉아서 직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문장, 권세를 탐하는 것이, 즉 저울질에서 밤낮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쉴 수도 없어. 정말로 워커홀릭이야. 정말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권세를 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를 위해 선약을 찾아서, 선약이라는 것은 신선들이 먹느냐 그런 약이죠. 선약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진시황북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스타일로서 진시황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통일정책의 시행입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시행을 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네 번째, 통일제국의 제국이었던 진의 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때 두 개의 중요한 그 고고학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서안, 여러분들 시안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시안에서 병마용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병마용 갱이 발견됩니다. 이 갱을 통해서 진나라 제국의 강한 군대의 편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1년 후인 1975년과 76년에 걸쳐서 호북성 운몽현이라는 곳에서, 그것은 어디냐면 무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호북성 운몽현이라는 곳에서 장시 진대 때의 법률이 1155매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진통일전후한 법률 체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인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가 지금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흙으로 빚은 당시의 그 병마용들입니다. 이 병마용의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을 조형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가운데 그 빨간색으로 찍혀져 있는 거,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것들이 다 이 병마용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네 마리의 말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보병들을 이끄는 어떤 지휘부죠. 지휘부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병마용은 여러분들 그 크기가 평균 거의 등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크기의
거의 준하는, 그보다 더 실질은 더 큽니다. 평균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병마용입니다. 현재까지 정리가 된 것이 6천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마용이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그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지만 실제로 저 병마용의 모든 이 토용들에 대해 토용에 전부 다 칼라로 채색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 올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얼굴이 같은 토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차고 있는 이 요대 이 바클, 허리띠에조차도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이 도공들의 놀라운 상상력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기술로 저 병마용 하나를 도공세, 전문적인 숙련된 도공세에서 제작을 해봤어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라는 것은 그것을 빚어가지고 가마에 넣고 천명 몇도되는 고온의 가마에 넣어서 저 진흙이 터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온전히 나왔을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를 세 명의 도공이 붙어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 실패하는 것을 없이 성공하는 것만 따졌을 때 15일에서 20일이 걸린다 그래요. 하나의 도공이 맡은. 잠깐 여러분들이 세움을 해보십시오. 저는 세움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게 그냥 편의상 6,000개라고 칩시다. 현재 발굴 정리된 것만 6,000개라고 치면은 저걸 도대체 뭐 그냥 처음부터 통일된 이후부터 진시황이 죽일 때까지 그냥 만들었다라고 그냥 계산하고 그 기간 한 10년이라고 칩시다. 10년 동안에 6,000기를 만드는데 몇 명의 도공이 인력이 저기 붙어야지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런지, 그리고 그것은 그 계산은 실패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겠죠. 그럼 저 병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체 부분이 진흙이 무너지니까 하체 부분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다리 부분은. 그런데 이 갑오브디 있는 상체 부분과 이쪽 얼굴로 가면 거의 아주 얇게 진흙을 빚어요. 이러한 고도의 기술. 그리고 얼굴들은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별도로 제작을 해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 목부에다 갖다 끼웁니다. 이러한 그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병마용이에요. 반면에 이것은 아까 보셨던 이런 법률 문서들은 진의 소프트웨어, 군사력이 아니라 진의 내부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강화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률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상황이 이렇다면 2000년대에는 더더욱이 또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남성 용산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리아진이라는 것을 우물에서 리아라는 것은 이제 지명이고, 이제 오늘날 행정구역의 지명이고, 그 진나라 시대 때 사용되던 이 문서입니다.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문서가 발견이 돼서 많은 해외에 있는 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학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 두 도시에 걸려있던 슬로건이 이겁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로만 써드렸습니다. 즉, 북과 남은 대비되는 것이고 진시 황제와 리아진과는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북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리아지 호남성이라는 게 남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 북쪽에는 진시 황제가 있고 남쪽에는 리아진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대 때에 북쪽에는 이 통일을 이룩한 진시 황제와 관련된 그런 병마용이 있다면 남쪽에는 진시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던 그런 문서들이 이쪽에서 엄청나게 발견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시의 그 현수막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와 같은 우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우물 안에서 이러한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발견된 정황을 찍어 놓은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진나라를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진시황에 의해서 제국이 어떻게 경영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진시황이 그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나서 또 제국의 주인공으로서 시행한 첫 번째 그 내용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의 제정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처음부터 자신이 뭐 황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 명칭, 호칭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어떤 국가의 위상, 통일국가로서의 또 위상을 건설하기 위한 또 수도의 건설, 도성의 건설이라든지 중앙관제의 정비라든지 또는 지방제도의 정비라든지 그래서 문물제도의 정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황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왕이, 진왕정이죠. 막 천하를 소나기에 넣자 장악을 한 겁니다. 당시에 진왕 옆에 있던 이제 관료들, 승상과 어사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내용은 나의 호칭을 나이가 아니라 나의입니다. 나의 호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왕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면 내가 지금 이 천하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공적에 이것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세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이러한 칭호를 좀 논의해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신하들은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승상, 어사, 정의들 이런 가장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모두 이제 이구동성으로 논의한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상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왕이라는 그 칭호는 태왕이라고 바꿔주시고 명은 황제의 명령인 명은 제라고 해주시고 황제의 어떤 구체적인 세칙 이런 것들은 조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천자를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태황이라는 것은 당시에 천황, 지황, 태황 이렇게 그 세 개의 그 신분이 높은 어떤 전설상의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태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 진왕이 이걸 듣고 나더니 그거 별로야. 그 태왕에서 태자를 없애. 그 황은 그대로 남겨두고 상고시대 때 우리 그 황제라든지 이런 그 칭호가 있었잖아. 그 제자를 다 끌어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황제로 하자. 라고 스스로 황제라고 장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런 것은 너희들이 논한 대로 해. 괜찮아. 나쁘지 않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의논한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허락하노라. 가하다라고 딱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가하다라는 것은 그런 문서가 올라왔겠죠. 이것은 이제 황제로 이렇게 고치고 나머지 건 그대로 하고 뭐 영을 제로하고 조는 그 영은 그 조로 고치고 천자는 짐으로 고치고 이것을 예를 들자면 기원전 221년 예를 들자면 몇 월 며칠 날 진왕정 사인 싹 한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그것이 허락하노라 가하노라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 아버지 있잖아 장영아 내 아버지 장영아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장영 아버지를 더 높여드려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태상왕이라고 추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전 장량왕 위 태상왕 이런 아버지 있던 장량왕을 추전해서 태상왕으로 위 삼았다. 이런 황제의 칭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우리끼리만 황제라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천하, 천하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든 지방에다 다 전달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목판이에요. 여러분, 목판에 이게 무슨 자가 적혔는지 그냥 안경 끼고 들여다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포인트는 중앙에서 당시에 오늘날 행정구역인 시안, 서안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포인트 황제로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황제라는 내용이 내 아버지는 태상왕으로 이런 동일한 내용이 전국에 뿌려졌다는 사실. 이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왕영활 이 황제조 왕은 황제로 하고 영은 조로 하고 맞죠? 그리고 아버지 있던 장량왕은 태상왕으로 만들고 이 내용을 조소판이 각 지역에 쫙 전달된 겁니다. 현재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아라는 곳에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되어서 배웠던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소판이 한 군데만 갔겠어요? 아니겠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면 36개의 군 지방 행정 단위로 내려갔을 것이고, 또 군에서는 그 산하의 어떤 현으로 보냈을 것이고, 현에서는 그 밑에 행정 단위로 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전국에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황제구나. 이것을 이제 모든 민들로 하여금 알게끔 만든 조서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진나라 시대 때 있었던 자기의 그 왕들의 묘들을 이런 그 대묘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방궁, 그 항우가 불태워 없앴다고 하는 이 아방궁을 축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방궁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유적인데 이 벽면에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그 당시 모습을 상상해서 그 아방궁의 그 모습을 재현해 놓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뚝 진시황의 모습이 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진시황의 모습을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대규모의 토목공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른바 자기의 능원, 묘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가 지금 진시황 능의 그 정상이고, 여기에 좀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그 주변은 전부 다 그 석류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그 높이가 한 25m, 30m 정도 되는 무슨 동네 야산가 같은 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을 이제 축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만리장성을 이제 전국시대 때 각각의 제국들이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그런 장성들을 진시황 때가 이걸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인공위성에서 올라가서 봐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지구의 유일한 건물이 그 건축물이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당시 어사대부라든지 승상과 태의 같은 이런 중앙 관제를 정비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본 건데, 진시황의 방금 보셨던 이 진시황의 능원의 이 모습이죠. 이 진시황 능원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것이 처음에 보셨던 병마용입니다. 병마용이고, 그리고 이 진시황 능원은 구조를 보면은 지금은 작은 걸 실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전반적인 설명은 구조를 보시면 진시황이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똑같이 하루에 3끼 식사를 공양하고, 또 뭐 결제를 받을 문서가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고 등등의 그러한 모습들의 재현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능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진시황이 죽기 그 전에도 자기의 모습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은 존재로서 남아있기를 바랬던 그런 불가능한 그런 신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증명의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제도를 정비를 해서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중앙과 지방이 아주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시황 본기에 보면 이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천하를 36개의 군으로 만들고 각각의 군마다 군수, 군위, 감군 이런 그 관리들을 둡니다. 그리고 백성을 일컫는 말을 검수로 고칩니다. 그리고 천하에 큰 잔치를 베풀고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 함양에 모으게 합니다. 이것은 천하의 병기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지방에 속히 반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녹여가지고 종거로 만듭니다. 어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커다란 종이라든지 이걸 만드는데 그 무게가 무려 1,000석이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포인트는 법률과 도량의 무게와 길이를 통일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이른바 경제제도의 통일된 일원화된 경제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폭을 동일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를 포함한 7개의 제국들이 각각의 독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 수레들이 다니는, 즉 오늘 말하면 그 전철이죠. 전철 또는 뭐 기차, 이 레일 폭이 다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레일 폭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됐잖아요. 진나라에 있던 진시황이 예를 들어서 저쪽 산동반도 쪽에 있는 제 나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은 진나라의 통일, 예를 들어 진의 수레바퀴의 폭이 뭐 2m다. 두 바퀴의 축이 2m다. 그런데 제 나라의 축도 2m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그 레일을 타고 가면 되는데 제 나라는 180이야. 한쪽 바퀴 걸치니까 한쪽 바퀴는 진의 그 바퀴가 레일에 못 들어가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레를 바꿔타야겠죠. 근데 나 혼자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움직여야 되네?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의 효율성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국의 그 기존에 있던 레일들을 다 도로폭을 다 수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게? 진나라에 맞게. 그래서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니까 차를 갈아타지 않아도 수레를 갈아타지 않아도 논스톱으로 그냥 전국을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를 통일합니다. 이런 문자의 통일이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시황의 순행은 목적지는 점령지인 지방을 직접적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진을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파악, 장악. 한편으로는 세 번째 순행 이후부터는 진시황이 자기가 불로불사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진의 불행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지방제도 제도적인 왕변이 있었지만 지방사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자의 통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그 말맞자를 쓰고 있는데 각각의 제국들의 말맞자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진에서 썼던 이 형체가 그대로 와서 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통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문자의 통일이에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당시의 재상이었던 이사가 문자의 통일을 위해서 전국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통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서체로 그 글자를 만들어서 뿌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문자의 통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원문에 보면은 서동문자, 우리가 문자의 통일, 이거 우리말로 그러면 이렇게 문자의 통일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원문에 보면 서동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라는 게 서를 동문자, 같은 문자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말 때 그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주로 이제 언어 또는 문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그 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 진의 문자와 다른 것은 다 파하고 이 파하다는 얘기는 없애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 문자체인 글자체를 소전 이런 전서체 소전 이런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소전 이런 전서체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통일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문서를 보니까 그것은 이제 그 통일된 이후의 문서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황제라는 표현이 보여요. 근데 황제는 언제 출현됐다? 기원전 221년에 출현됐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소전이다 파하고 소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그 전서체가 아니에요. 예서체예요. 그래서 아마도 문자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자체의 통일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문서 행정상에서 사용하는 서체를 통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라는 것은 어떤 글자체에 대한 의미를 보다도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행정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 행정상에서 있어서 필요한 그런 서체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자의 통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순행인데 순행은 일종의 지방에 대한 그 현장 점검이죠.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역인데 순행은 주로 이쪽 지역, 확대된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행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관련된 그 원래 그 지역이 연나라, 조나라, 초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남쪽에 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 진이 여기서 이제 순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 순행 시기나 지역은 크게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5차례에 걸쳐서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 기원전 220년.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그 다음에 19년, 18년. 1, 2, 3차가 끝나고 나서 4차 때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3년 텀이 있고 그 다음에 5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번을 나간 거예요. 더군다나 초창기 때는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만큼 통일을 했어도 저런 내용을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통일을 했어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3차 때 보시면 장량이라는 사람이 방향사라는 곳에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해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진시황이 주춤거리는 거죠. 4차, 5차는 3년에 걸쳐 3년 후에, 5차는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크게 돌았다가 초나라, 월나라, 오나라, 제나라, 연나라, 즉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정도 포인트에서 진시황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행 목적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어떤 순행의 그러한 경로들입니다. 그 경로들 여러분 보시면 그 제일 그 처음에 1회 순행은 수도인데 여기서 서쪽으로 이렇게 쓱 갔다 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국의 영역을 처음 모두 이 강이 모두에서 제국의 영역을 확장할 때는 여기에서 동으로 있는 제국들을 장악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순행은 서쪽으로 가요. 자기의 원래 근거지 쪽으로 순행을 나갑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순행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동쪽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도 이 동북 지역으로 나가고 네 번째는 북쪽으로 좀 갔다 오고 다섯 번째는 정말로 크게 돕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해서 다시는 떠나지 못할 그런 순행인 것처럼. 그래서 순행의 목적은 첫 번째 1차의 순행의 목적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 순행, 제국의 확장, 동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 방향이에요. 1차 순행은 서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제국의 확장은 동쪽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시면 통일된 시황 26년에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시황이죠. 과인은 자기를 이제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시황처럼 그런 아주 그냥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이 아까 여러분 성격에서도 보셨지만 자기 이제 선대에 대해서는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인은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군대를 일으켜 포악한 반도들을 주살할 수 있었던 것은 반란의 무리들을 주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의 혼령이 나를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섯 나라가 모두 자신들의 죄를 승복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겠죠. 천하가 크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기사 또는 종묘 즉 종묘가 혼령을 돌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천하가 안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통일에 대한 업적을 공헌을 물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자기 조상에게 그 공덕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순행인 기원전 220년 진시황 27년에 이와 같이 순행을 떠납니다. 시황이 순행을 떠나는데 이제 순자가 그런 의미의 순행을 떠나는데 농서 북지로 나가서 그 계두산 쪽으로 갔다가 회중이라는 곳으로 돌아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시황제가 죽었던 2세 황제인 호에도 유사한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즉 선왕의 그런 묘역은 사당은 서홍에 있거나 함양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흘러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차 순행의 목적이었고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의 순행은 여전히 제국의 확장에 따른 시황의 어떤 현실적인 감시, 통치에 대한 지배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제국을 보고자 했던 시황이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지막으로 신이 되고자 한, 즉 불로불사의 신이 되고자 한 인간, 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인 거죠. 시황제라고 붙였습니다. 시황 20년 통일부터 37년 사망에 이른 시기까지가 바로 이 시황제, 진시황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쇠퇴와 멸망 과정 및 진시황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여기에 대해서 서술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서술이 있느냐? 시황 32년 제4차 수행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먼저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3차 때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기도가 그 실패로 끝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시황이었을 때 내가 1차, 2차, 3차 매년 쭉쭉쭉쭉 나가서 내 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세 번째 되니까 나를 죽이려는 그런 한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역에 여전히 나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또 나가야 되나? 어쩌지? 내가 내년에 이런 쪽으로 나가려는데 미리 한번 그쪽에 대한 그 정황을 좀 파악해야 되나? 다양한 생각, 많은 생각이 들을 거예요. 인간적이라면. 그러니까 약간 인터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년에 네 번째 순행을 떠납니다. 거기에는 북방의 흉노와의 전쟁을 정치적으로는 또 개시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렇지만 진시황은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도참 사상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그러한 존재로서 승화하려는 것이죠. 즉 다다를 수 없는 무한한 욕망의 표망인 것입니다. 마치 서양 세계에서 보면은 인간들의 그런 무한한 그런 그 갈망과 욕망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다가 너무나도 순조롭게 올라다가 그 하늘나라 입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냥 무너졌듯이 거기서 인간과 신의 한계를 보여줬듯이 진시황도 역시 신이 되고자 하는 무한한 욕망을 끊임없이 표방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진에 통일된 왕조는 단명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년도의 기사 중에 보면 망진자는 호야라. 망진,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 물론 이 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그 끊임없는 한계가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 호라는 것은 북방의 오랑캐였던 이 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시황이 죽고 난 이후에 진을 멸망과 도탄에 빠뜨렸던 이세 황제인 호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해석들이 나눠집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호라고 하는 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차 순행부터. 그 다음부터는 26년서부터 36년까지 통일된 이후부터 시황 26년부터 시황 36년까지는 어떤 통일된 국가의 어떤 긍정적인 심리, 발전해가지고 통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하나로 나아가는 그 일통되는 모습들, 하나로 나아가는 일통의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 반면에 10년 이후, 통일 이후에 3차 순행 이후부터는 이러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34년에 보면 앞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분석, 색들을 다 불태우는 것들, 그리고 일반 민들의 노동력을 가혹하게 착취해서 만드는 아방궁을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이 35년에 되면 죽기 2년 전에 자기 스스로를 신선인 진인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간언을 하는 이런 일만의 무리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갱유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35년의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던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천하는 죄를 두려워하며 녹봉에만 연연할 뿐 아무도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소. 진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황상은 자기의 허물을 듣지 않으니 누가 내가 이런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모님이 뭐 좋은 그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로 부모님하고 사이도 틀어지고 부모님도 화를 확 내게 되고, 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뭐 이러게 되고. 그러니까 진시황도 자기가 이미 생각이 딱 나는 진이 된다라든지 신이 되고자 한다 이런 쪽으로 딱 생각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신이 굉장히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거꾸로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황제한테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속이고, 그런 얘기 피하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고 엎드려 속이고, 설령 진황제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냥 편안하면 돼. 그냥 이게 지나가면 돼. 굳이 뭐 내가 나서서 얘기 간언할 필요가 있어? 괜히 간언 말 잘못했다가 나한테 내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초창기 때 진국이 통일로 나가는 그 과정에 활기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건강했던, 물론 그것이 이제 법률적 그 법에 의한 그 사회 이데올로기 속의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러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을 하늘도 예언하듯이 진시한 36년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시황제 사이 지분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제가 이건 아직 쉬운 문장이라서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시황제가 죽고 땅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년에 이 해에 조룡은 시황제를 말합니다. 조룡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황 그 다음 해인 37년에 5차 순행 때에 시황제가 순행을 떠났다가 객사하는 것을 예언이나 하듯이 36년 기사에는 시황제가 죽고 땅이 갈라지고 올해에는 하늘 조룡이, 즉 진시황제가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사기의 기사에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37년에 마지막인 5차례에 걸쳐서 순행을 나갑니다. 순행을 나갔다가 평원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있는 곳에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진시황은 병이 납니다. 병이 나니까 자기의 변방에 쫓겨나가 있던 장자였던 큰아들이었던 부소에게 죽음을 앞두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와서 나의 장례를 네가 좀 함양해서 치러줘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물론 그런데 이 조서는 당시의 환관이었던 조고와 승상이었던 이사에 의해서 유조가 됩니다. 유조가 돼서 부소에게 내려진 조서는 너는 그 자리에서 장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 그 자리에서 자결하라라고 하는 거짓된 조서가 내려갑니다. 그 조서를 받고 부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죽은 진시황의 그 안치한 수레는 함양으로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세 황제인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호해가 황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평원진에서 발병을 하면서 7월 달에, 진나라 시대 때는 10월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월 1월 달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7월이면 거의 한 10개월 후에 7월 21일 날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하통일을 꿈꾸었던, 그리고 천하통일을 달성했던, 그리고 이루어진 이 천하의 세계가 자기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 3세, 만세까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시호도 자기가 이른바 시황제라고 명명한 것은 시자는 비로시 시자입니다. 처음이란 뜻이죠. 즉 자기가 1세고 아들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서 만세, 만만세까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진의 통일 왕조는 불과 10여 년이라고 하는 그 2세 황제인 호해 때까지 치면 한 15년이라는 단명 국가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의 통일이라는 것은 단명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단명으로 끝났지만 이 시기 때 이루었던 진시 황제의 그런 그 통일에 관한 일련의 그런 업적들, 모든 제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놨던 것은 바로 오늘날 중국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저에 흐르고 있었던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률 제도라든지 지방 행정 제도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대에 계승이 되었고, 한대에 계승된 것은 또 다른 성격의 문화로서, 진대가 법가적 문화였다면 한대는 유가적인 문화로서 그 성격,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통치 방식이라든지 지배 이념은 진시황 때 만들어졌던 그런 사상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면면하게 흘러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시황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통일된 그 진시황, 과거의 황제로서의 진시황이라는 그 측면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두면서 그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그러한 제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성이 되었고 또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까지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